아마존 실적을 보면 실적은 괜찮은데 가이던스가 안 좋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네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볼 때 아마존이 이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꼼수를 썼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해가지고 아마존만 하는 엄청난 할인 행사가 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이거를 원래 한 번 하다가 6월이나 그렇죠. 7월 한 번 하다가 두 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이 이제 겪고 있는 문제는 이걸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육체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육체 노동자들의 가장 큰 단점 뭐냐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즉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즉 이 웨어하우스 쪽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되게 크다라는 것이 아마존의 올해의 큰 도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익률 저하를 낳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존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률은 저하된 거 맞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수익률 저하 부분이 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AWS라든지 아마존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또 광고입니다. 광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당연하죠. 배민이라든지 쿠팡 가면 광고 엄청 있잖아요. 아마존 과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기다 광고를 해? 근데 광고했더니 장난이 아니게 돈이 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 90%가 넘어요. 근데 이건 셀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이번에 이제 덕을 왔던 건 뭐냐면 NFL이라고 해서 미국 그러니까 미식 축구를 목요일 날 아마존에만 볼 수 있게 했죠. 그랬더니 프라임 회원이 는 거예요. 와우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애플 TV에서도 저 미국 축구를 갖다가 또 하면서 거기는 광고 태워요. 스포츠 경기에서는 애플도 광고 태웁니다. 이러면서 광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또 여러분들이 잘 모시면 세계 2위 OTT 업체가 어디냐? 라고 하면 보통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있고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제낀다는 소문도 있지만 아마존이에요. 2위가? 그럼 1위가 넷플릭스고 2위가 아마존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1위 업체가 아마존이고 2위 업체가 넷플릭스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어마어마한 영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007 있는 그 회사도 사들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 스튜디오 사들이고 있고 스포츠 경기도 하고 있고 이미 넷플릭스보다 먼저 광고 보면 무료로 거기는 완전 무료예요. OTT를 볼 수 있는 서비스 미국에만 있다가 영국과 독일에 올해 론칭했습니다. OTT 사업에서도 파죽지세로 가고 있고요. 이 아마존들이 이걸 시작했던 이유는 이번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뮤직도 있어요. 그래서 카탈로그가 300만 개였는데 이번에 1억 개로 음악을 1억 개로 늘려놨어요. 이러면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용을 늘리는 거죠. 아마존 프라임을 들면 와우도 그런 게 와우는 그냥 카피캣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배송이 빠르고요. 로켓 배송처럼 그것도 다 아마존 카피입니다. 배송이 빠르고 근데 배송이 빠른 게 뭐가 중요하냐는데 저는 독일에서 좀 살 때 아마존 프라임을 썼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배송은 무조건 3일에서 일주일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느리다고 생각 안 해요. 유럽은요? 유럽은 3일에서 일주일이지 당연히. 근데 아마존이 그 다음날 오네. 이게 뭐지? 이건 기적과 같은 미라클이에요. 영화도 보여주네. 음악도 보여주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저 앨범도 거기다 저장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마존이 책으로 시작했잖아요. 전자책이 많아요. 전자책도 10만 권, 30만 권을 내가 도서관에 무료로 빌려볼 수 있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영국을 아마존이 프라임을 좀 공략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식으로는 배달의 민족 같은 데 딜리버리라는 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되면 한 달에 2번은 음식 배송 무료. 번들링을 통해서 락인 이펙트가 되게 크다라는 것. 그래서 아마존의 3대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미국, 그다음에 영국, 독일이었어요. 그 4대 시장 프랑스까지였는데 아마존이 팬데믹 때 확장한 시장이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이탈리아하고 그리스까지 확장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올해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확장을 시키고 남미로 확장시켜서 아마존이 그렇게 글로벌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영미권과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하고 독일만 갖고 있다가 이제 남쪽으로 왜냐하면 이건 팬데믹 효과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온라인 페네트레이션이라는데 전체 매출 중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이 무려 27% 30%대 이탈리아 6%. 이탈리아 사람들은 친절하게 걸어가서 과일 사 먹지 어디 새벽 배송을 과일은 거리에서 사 먹는 거야 라는 것들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30%가 나와버린 거죠. 코로나 때. 코로나 끝나고 나도 지금 17%에서 21%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커머스의 맛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이커머스의 맛을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마존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아마존을 볼 때 가장 우리가 봐야 될 큰 장점은 쿠팡하고 비교해야 될 점 뭐냐면 아마존은 코스트 센터를 프로핏 센터로 만든다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데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코스트 센터가 뭐냐? 우리가 서버가 필요해요. 갑자기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왕창 들어오잖아요. 그럼 서버가 우리는 보통 때는 100대 필요하다가 1000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1000대를 샀어요. 베조스가 부를 때 베조스가 진짜 구두쇠거든요. 아니 그럼 보통 때 900대가 남네? 이걸 어쩌란 말이야. 말도 안 돼. 야, 이 900대 활용할 방법 찾아갖고 와.
그래서 나온 게 AWS예요. 그럼 900대를 우리가 중간에 임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 센터예요. 서버는 돈이 나가는 건데 이걸로 프라핏, 돈을 벌어주는 집단으로 만든 거죠. 이것이 AWS고요. 웨어하우스. 아마존이 웨어하우스를 다 줬어요. 아마존이 베조스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 비싸게 줬는데 보니까 어떤 데 갔더니 창고가 반만 차 있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서드 파티들한테 임대해줘. 이 쿠팡이 이건 모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고를 쓰면은 당일 배송해줄게. 창고마저도 놀리지 않는다. 창고도 코스트에서 프라핏 센터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로지스틱도 마찬가지. 아마존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선박회사를 짱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의 많은 부분들이 중국에서부터 오거든요. 중국에서 오는데 이 중국의 약 50% 물동량을 자체 선박회사 갖고 있는데 꼭 그 70%는 자신의 걸 세우지만 30%는 팔아요.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배가 가는데 30%는 비었네. 혹시 탈래? 그러면 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년 12월에 블랙 프라이 먼데이 때 하여튼 주문하고 크리스마스에 주문한 것이 보통 1월 말에 미국 하우스홀드에 배달이 됐다 그래요. 아마존은 정확하게 12월 말에 배송을 시켜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LA 항구를 이용하거든요. LA 항구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막 수백 대의 배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마존이 우리 배들인데 자 빠꾸에에서 시애틀로 보내고 스웨즈 운에 통화가지고 텍사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트럭이 거기 가서 기다린 겁니다.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선박회사에 맡긴 거고 선박회사 일정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장도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자사배잖아요. 그러니까 항구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한테 30%를 주고 고액에 팝니다. 왜? 우리는 더 빨리 배송해 줄 수 있어. 급한 물건 우리한테 팔아. 싫어. 그러니 고액으로 우리 거는 그냥 우리 거니까 정가로 가지만 이 30%로 70%의 비용을 메꿀 정도로 비싸게 받아가지고 왜 신속 배달, 정확 배달 이걸 외치면서 물건을 팔았던 거예요. 스마트폰 앱 몇 번만 키면은 가격 비교를 완전히 소비자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쉽게 못 올립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가격 하방 압력을 구조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커머스는.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을 높일 수 없는 구조성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비용에서 비즈니스마저 한다는 것 이것이 아마존이 대단히 잘한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존의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치명적인 경기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고 나의 실질 임금이 낮아지게 되면 호주머니에서 휴가 갈 거 줄이는 거고 우리가 닭가슴살 3개 먹던 거를 2개로 줄이는 거고 이런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가장 먼저 이커머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존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경기 변동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는 아마존이 못해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에 따른 직격탄을 아마존이 받는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한 거고 이것은 그리고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투자 전문기관에서 볼 때는 이거 경기 후퇴가 내년까지 갈 거야. 그러면 아마존의 매출은 내년까지 좋지 않을 거야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럼 내년까지 좋지 않은데 물론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비용인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마존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돈을 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주로 확대했던 곳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유럽이나 이제 남미인데 그쪽 경기가 더 유난히 안 좋은 것도 더 악재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악재죠. 드는데. 영국도 안 좋죠. 네. 독일도 그냥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고 계속 추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이 하우스홀드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 치명적이죠. 네. 아마존에 대해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나 했는데 역시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닌 거고. 네,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네. 4분기는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래도 지금 경기 후퇴의 그 강도를 좀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네. 사람들이 지금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 거는 러시아가 핵을 쓸 거다 말 거다. 네. 기업들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날아갈 거고 실업률 높게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좀 대단히 크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